벼랑 끝에서 마주친 울보산에 옛날 한양 어느 골목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김천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30을 바라보는데도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아직 혼인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천수는 요즘 어느 기와집 짓는 곳에서 일꾼으로 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5, 6월 떼약볕이 장렬하는 무더운 날, 무거운 목재를 나르던 천수는 잠시 그늘로 몸을 피해 비오듯 흐르는 땀을 훔쳐가며 거칠어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위도 잊은 채 뛰어노는 주인집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놀이에 빠진 아이들을 보니 천수는 불현듯 어린 시절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천수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삼형제를 불러 모으던 자애로운 모습, 아버지가 마당에서 삼형제와 함께 자치기를 하며 쾌활하게 웃던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지요. 얘들아, 형제는 하늘이 내려준 가장 소중한 인연이란다. 그러니 언제나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큰형 만수도 막내 백수도 모두 한마음 한뜻이었지요. 함께 산으로 들로 강으로 몰려다니며 해 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놀았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천수가 15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병마가 어머니를 앗아간 것입니다. 온 식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웃음소리도 함께 사라져버렸지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버지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 급격히 건강이 쇠약해졌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끝내 어머니 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잇따라 여인 삼형제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삼형제는 고심 끝에 유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큰형 만수가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을 둘째 천수와 막내 백수가 나누어 가졌지요. 아직 어린 막내는 큰형과 당분간 함께 살기로 하고 18이던 둘째 천수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겠다는 꿈을 품고 한양으로 상경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요? 객지에서 혼자 성공하기에는 아직 많이 어설펐던 그였기에 불과 몇 년 만에 가진 돈을 모두 날리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런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네. 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떼약볕 아래 작은 그늘의 의지에 상념에 잠겨있는 자신의 모습이 무척이나 초라하게 느껴졌지요. 거칠어진 손바닥을 바라보며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래. 다음 달이면 아버지 제사로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이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어이, 천수!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감독관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땀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쉬고 있으면 되나? 품삯이 공짜인 줄 아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었습니다. 천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지만 감독관은 더욱 언성을 높였습니다. 잠깐이 뭐야, 잠깐이! 하루 품삯을 받으려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쉬다니! 쉬는 건 집에 가서 쉬고 얼른 일 계속하라고! 아 진짜 해지기 전에 마쳐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천수는 또 굽신굽신하며 서둘러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시 뜨거운 땡볕으로 나서는 마음속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천수는 어김없이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삿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천수는 고향집에서 그리 환대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 지친 몸으로 방문을 해도 마당에서 놀던 조카들조차 그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작은 아버지다. 조카 중 하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친구들과의 놀이를 멈추지 않고 인사하러 오지도 않았지요. 한참 후에야 큰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는 마지못해 모습을 드러내며 성의 없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도련님 또 오셨구나. 형수의 차가운 눈빛에서는 또 왔구나 귀찮게 하는 속마음이 훤히 드러날 정도였지요. 돈 한 푼 가져오는 것도 아니면서 제사 때마다 괜히 빈손으로 와서 얼굴만 내밀고 들어와 밥이나 축 내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춥고 좁은 방에 자리를 내어주며 식은 밥에 된장국, 무말랭이 몇 조각만 덜렁 내놓았지요. 조카들은 작은아버지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문 밖에서 웅성거리며 놀 뿐 가까이 다가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내 백수가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나자 온 집안이 들썩이는 것입니다. 조카들이 제일 먼저 달려나갔지요. 와, 작은 아버지 오셨다. 큰형 가족들은 사랑채 앞마당까지 뛰어나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형수도 얼굴에 꽃이 핀 듯 환하게 웃으며 치마 끝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막내 도련님.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우리 막내 도련님, 이번에는 또 어떤 좋은 것을 가져오셨을까 하며 기대에 차 있었지요. 형수는 곧바로 새로 상을 차려내고 온갖 좋은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슬쩍 내다보고 있던 천수는 이런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요.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한 핏줄인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인가 싶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객지에서도 욕먹어가며 품삯을 받고 어렵게 사는데 고향에 와서 가족한테 마저 이런 대우를 받으니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천수는 마루에 놓여있던 술병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몇 차례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아이 젠장,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면서 천수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술기운이 오른 천수는 무작정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산길을 마구 휘청이며 위태롭게 올랐습니다. 천수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목숨이라도 던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천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도 없고 함께 마음을 나눌 가족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잘 살고 떳떳한 모습이었다면 형님이나 막내도 나에게 참 잘해주었겠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못난 탓이지. 이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래, 나만 없으면 다 좋은 거겠지. 다들 잘 살아라. 이런저런 한탄들을 넋두리처럼 혼자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야, 네 천수 아니냐?
천수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누군지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수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달빛에 비친 한 여인이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천수도 곧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순덕아. 어린 시절에는 한 마을에서 함께 놀며 같이 자랐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집을 왕래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친구 순덕이었습니다. 비록 천수가 고향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딱히 만난 적도 없었지만 여전히 허물없는 사이였습니다. 야, 네 여기서 뭐 하냐? 오늘 아버지 제삿날이라서 왔나 본데 왜 여기서 울고 자빠졌냐? 울기는 무슨. 그래, 오랜만이다. 잘 사냐? 나야 뭐 아직 시집을 못 가서 그렇지 누구보다 잘 살지? 근데 니는 뭐 하냐 여기서? 난 뭐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왔지 뭐. 웃기고 자빠졌네. 아까 우연히 네가 질질 짜면서 산길로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따라온 건데 뭔 헛소리야. 또 뭔데 그래? 니 아직도 어디서 얻어맞고 다니냐? 내가 언제 얻어맞았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는 것이 서럽고 왜 사냐 싶고 죽고 싶어서. 천수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절망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참네. 죽긴 왜 죽냐? 장가도 못 간 놈이 뭘 잘했다고. 이 누이한테 다 털어놔봐라. 내가 능력을 발휘하여 해결해 줄라니까. 천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속마음이라도 누구한테 속 시원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서 느낀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떨구며 얘기했지요. 나 말이지. 사실 오늘 밤에 죽을 작정으로 여기로 올라온 거야. 객지에서도 아무리 애써 일해도 돈도 못 벌고 하루하루 남들한테 품삯을 받으면서 억지로 연명하며 사는데 1년에 겨우 두어 번 고향에 오는 건데도 형제들이 날 이렇게 대하니 이리 살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다. 순덕이는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천수의 절망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을 가만히 생각하던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야, 천수야, 그러면 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죽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순덕이는 천수에게 무엇인가를 자세히 그리고 조근조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긴가민가 했던 천수는 순덕이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꽤나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수는 순덕이의 기막힌 꾀를 다 듣고는 곧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천수가 말도 없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이미 제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조용히 그 자리에 끼어들어 아버지의 제사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올린 후에는 음복도 하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게를 가져다 놓고 괭이와 삽 같은 땅 파는 연장들과 멍석을 싹 가져와서는 그것들을 지게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습니다. 큰형과 막내가 그런 천수의 기이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큰형이 물었지요. 천수야, 음복도 안 하고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러는 거야? 천수는 순덕이가 일러준 대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예전에 내가 어떤 뛰어난 풍수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묻힌 곳이 말이오. 장남이랑 막내 아들이 잘 되는 명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죠. 그런데 아버지 무덤의 북쪽에 명당 자리 하나를 알려주면서 하는 말이 거기로 이장을 하면
거기는 차남,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장남이랑 막내 아들은 망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알면서도 형님과 막내를 위해서 이장을 하지 않고 참았단 말이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향에 와서도 이리 괄시를 받으니 더 이상은 못 참겠고, 마침 오늘이 이장하기에 좋은 길일이라니 당장 가서 이장할랍니다. 그러자 큰형이 크게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런 중대한 일은 형제끼리 천천히 의논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냐? 자, 음복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자. 아니, 안 돼요. 나는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이 길일이니 오늘 밤중으로 끝내야 합니다. 음복하고 뭐 그럴 시간 없습니다. 천수는 막무가내로 나서려 했습니다. 큰형과 막내가 붙들어도 뿌리치고 가려고만 했지요. 큰형이 보기에도 천수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막내도 기가 막혔지요. 만약에 정말로 무덤을 파헤쳐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막내가 천수를 붙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이, 작은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셋이 의논을 한번 해보시죠. 작은 형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큰 형님 재산 절반하고 내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작은 형님 주면 그러면 어때요? 막내는 이번에는 큰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 형님 어때요? 괜찮겠죠? 천수를 붙잡으면서도 막내는 계속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큰 형님, 만약에 말이오. 정말 아버지 묘를 파헤쳐버리면 큰 형님하고 제가 못 살고 작은 형님만 잘 산다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제 말씀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막무가내로 나가려는 천수를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큰형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작은 형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대화를 해봅시다. 천수는 못 이기는 척하며 진정하는 듯 했고, 세 사람은 실랑이 끝에 겨우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작은 형님, 그럴 것 없고 큰 형님 재산하고 내 재산을 나누어서 작은 형님께 드릴 테니 아버지 묘지는 지금 그대로 두기로 하시지요. 눈치만 보고 있던 큰형도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재산을 나눠주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네요, 형님. 아니다. 내가 당장 문서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막내는 자기 집에 기별을 보내 논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수에게 선뜻 내주었습니다. 큰형도 자신이 가진 재산 중 작은 집문서 하나를 내어주었지요. 천수는 하루아침에 작은 집 한 채와 농사지을 땅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늑한 집과 재산을 마련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조언을 해준 순덕이가 너무도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사이도 좋게 해주고 목숨까지 구해준 친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천수는 큰 마음을 먹고 순덕이를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천수를 보고 순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뭔 일이냐? 아침부터? 그때 그 일은 어찌 됐냐? 안 죽고 살아있는 걸 보니 잘 됐나 보네? 네 덕분에 잘 되었다. 네 덕에 내가 형편도 좋아지고 형제들끼리 사이도 좋아졌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고마워서 말이야. 두 가지 중에서 골라볼래? 고르면 그것을 해줄라 그런다. 뭔데? 그냥 고르면 되는 거냐? 그래, 네가 마음이 가는 대로 고르면 돼. 천수는 땅 문서를 꺼내 내밀며 말했습니다. 새마지기 땅 문서다. 땅 문서. 뭐 나쁘지 않구만. 그런데 두 가지라고 했잖아. 나머지 하나는 뭔데?
그것이 너를 혼인시켜줄까 싶다. 네가 날 혼인시켜준다고. 어떻게?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나한테 시집 오는 건데 말이다. 어떠냐? 그러자 순덕이는 잠시 입을 삐죽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나 다 커서나 참말로 답답한 놈이네? 이놈은 청혼을 참말로 희한하게 하는구만. 야, 니같이 모자란 놈한테 누가 시집 가겠냐? 그래, 나나 돼야 니한테 시집 가지. 우리 어렸을 때처럼 너 때리는 놈 있으면 내가 때려주고 니 거 뺏어가는 놈 있으면 내가 다시 뺏어다 줄게. 내가 너처럼 모자란 놈 거둬줘야 하지 않겠냐? 고맙다, 순덕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해서 천수와 순덕이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지에서 고생할 필요 없이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야무진 부인과 함께 열심히 살다 보니 천수의 살림도 나날이 불어났습니다. 형편이 서로 비슷해지자 형제간에 더 이상 잘 살고 못 살고 차별할 것도 없고 사이좋게 예전처럼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혹여나 형제간에 문제가 생길라 치면 순덕이가 나서서 누구 한 명 서운함 없게 현명하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서로 모른 척할 때는 형제간이라도 이웃 사촌보다 못한 것 같더니 안 좋았던 일은 있고 좋은 것만 보려 노력하고 서로 도우니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강조했었던 형제는 하늘이 내려준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는 이야기를 삼형제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화목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